대법원 2023년 10월 26일 선고 2020-236-84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위임 관계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집행 지시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에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한 자, 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제2호.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제3호. 업무를 집행한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률 문헌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그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법령 준수 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에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3년 10월 26일 선고 2021다 259-51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위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위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중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는 위 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중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의 규칙에 대해서만 통일적인 해석, 적용을 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규범으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는 몬트리올 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손해의 의미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위 협약이 규율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 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손해의 내용과 종류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협약 제17조에서 승객의 사망 외에는 신체의 부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등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위 규정들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 부분을 배제하기로 한 협상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이 이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0월 26일자 2023-17 결정 사건명 집행에 관한 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 집행 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 관제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러한 법리는 강제 집행 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 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파산 채권자가 배당 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 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 본문 다만 파산 관제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제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 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 채권자가 배당 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대법원 2023년 10월 26일 선고 2023다 215-590 판결 사건명 유채동산 인도 1. 9. 섭외사법 시행 당시 생긴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국제사법부칙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5 국제사법부칙 제3조에 의하면 국제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9. 국제사법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5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9. 국제사법 역시 그 시행일인 2001년 7월 1일 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섭외사법 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섭외사법이라고 한다. 구 섭외사법의 시행 당시에 생긴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 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하는 준거법. 취득 시효 기간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 및 목적물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구 섭외사법 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섭외사법 제12조는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고 그 권리의 득실 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이 완성할 때의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 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취득 시효 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다르게 볼 수 없다. 3.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이 법정 지법인 대한민국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적용 결과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외국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9. 섭외사법 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섭외사법이라고 한다. 구 섭외사법 제5조는 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중거법인 외국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하는 것은 서배사법이나 국제사법과 같은 저촉규범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서배사법 제5조 등에 따라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이 법정 지법인 대한민국 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 적용 결과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법의 적용으로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3년 11월 2일 선고 2018다 208376 판결 사건명 매매대금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에서 채권 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를 실행하도록 하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의결을 해석하는 방법 및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의결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결된 사항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11년 5월 19일 법률 제106845 시료 이하 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고 한다. 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진행되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출자 전환 등 채권 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를 실행하도록 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권 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를 실행하도록 하는 협의회 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결 내용이 명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협의회 의결의 효력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의에 참여하여 의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9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의결 당시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채권금융기관도 그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의결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채권 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의결은 채권금융기관에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이 의결 내용을 받아들여서 계속
공동관리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공동관리 절차에서 탈퇴할 것인지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 공유에 관한 의결 내용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만일 채권 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 공유에 관한 협의회 의결 내용이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다면 의결된 사항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의 갑회사에 대한 무담보 채권 98.08%를 출자 전환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는데 갑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 등과 관련한 보증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지급보증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인 을보험회사가 주채권은행인 병은행을 상대로 위 의결 이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 등의 매수를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위 의결에 따라 출자 전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의결 당시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상 기업에 대한 구상권의 발생 여부와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았던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채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채권의 매수 가액에 대하여 협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 법원이 매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 또는 채권 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 이하 반대 채권자라고 한다. 반대 채권자는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 이하 찬성 채권자라고 한다. 찬성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1년 5월 19일 법률 제106845 시료 이하 9.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고 한다. 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0조 제1항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공동관리 절차에서 이루어진 채권 재조정 등에 관한 협의회 의결과 그 실행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고 채권의 회수율이 높아질 것인지 아니면 즉시 기업을 청산할 것을 전제로 그 시점에서의 채권 가치를 보상받고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것인지를 판단하여 협의회 의결에 대한 반대와 매수 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금융기관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의 매수 가액은 찬성 채권자와 반대 채권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0조 제3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찬성 채권자 또는 반대 채권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찬성 채권자와 반대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선임된 회계 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재산 상태,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이행 가능성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매수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0조 제4항 위와 같이 반대 채권자가 채권 매수 청구를 하는 동기와 경위, 반대 채권자의 채권 매수 청구권 행사 및 그에 따른 매수가액 결정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채권금융기관 간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권의 매수 가액에 대하여 찬성 채권자와 반대 채권자 사이에 협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 법원은 반대 채권자가 해당 기업의 청산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가치, 반대 채권자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종류, 성격 및 범위,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종류, 성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한 가액을 매수 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1월 2일 선고 2022다 290-327 등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등 1. 매도 청구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 및 제73조 제2항을 해석하는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도시정비법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제64조 제4항 및 제73조 제2항은 재건축 불참자 등에 대하여 그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매도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이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 규정이기는 하나 노후, 불량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매도 청구권의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행사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유추 해석하거나 확장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 인가 후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 출자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 및 이전 고시가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기해 매도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1년 4월 13일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가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그 전에 이미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 출자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라면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해당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 및 이전 고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관리처분 계획 또는 이전 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해당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기해 매도 청구를 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의 시행과 무관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3년 11월 2일 선고 2023다 238-029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이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소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문에 규정된 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 그 지급일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것일 뿐, 그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 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 가산금 청구권과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적극.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 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 가산금 청구권 및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조차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회사의 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 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사법상 관계와 공법상 관계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회생회사의 조세 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그 지위나 법률 효과를 승계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 분할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해석하는 방법. 9. 상법. 2015년 12월 1일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상법 제530조의 10은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 계획서 또는 분할 합병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고,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272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 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은 그 경우에 구상법 제530조의 10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포괄 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 관계와 공법상 관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채무자 회생법 제280조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회생회사의 조세 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설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회생회사의 조세 채무는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 분할과는 달리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조세 채무의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회생회사의 조세 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 요건 사실의 일부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계획에서 그 지위나 법률 효과에 관하여도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관련 법률의 규정 및 회생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는 수립된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회생계획의 문헌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에 관하여 정한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서의 양도가 민법상 채권 양도와 같은 의미인지 여부. 적극. 권리 이전 및 귀속의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위 양도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국세기본법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1항 세무서장은 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2항 이와 같이 국세 환급금 채권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인에 대한 체납 국세 등을 양수인에게 지급할 국세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선충당권은 국가 재정의 기초가 되는 국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세 우선권에 근거하여 민법상 채권 양도의 법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과세관청은 국세 환급금 채권의 충당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 환급금을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구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 규정된 위 양도는 민법상 채권 양도와 같은 의미라 할 것이고 단지 그 요건 및 효과 등 관련 법리의 적용만 위 각 조항에서 일부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구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 규정된 위 양도는 채권 양도 통지를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통상적인 채권 양도의 경우와 달리 선충당권에 의한 채권 양도 효력의 일부 제한 등 국세 우선 징수권에 기초하여 조세 채권자를 양수인보다 우대하는 예외가 수반됨에 비추어 권리 이전 및 귀속의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위 양도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5.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어느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 그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히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3년 11월 2일 선고 2023다 244895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숙박업자가 고객과 숙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이 숙박기간 중에도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 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가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숙박업자가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은 숙박업자에게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다. 대법원이 숙박계약을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유사성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숙박계약은 통상의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숙박계약에 대한 임대차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와 범위는 이러한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민법 제623조. 임차인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는 동안 목적물을 직접 지배한다고 추단된다. 그러므로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가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임대인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 의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귀속된다. 숙박업자와 고객의 관계는 통상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는 다르다.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숙박업자에게는 숙박시설이나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공법적 의무도 부과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참조.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하며 고객의 안전 배려 또는 객실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하더라도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을 직접 지배함을 전제로 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 이행 불능에 관한 법리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 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1월 2일 선고 2023다 249-661 판결 사건명 토지 인도 임대 당시 이미 임차 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및 임차인이 위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 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 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는 없다.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에 의한 현상 변경 유무 등을 심리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1월 2일 선고 2023다 259-316 판결 사건명 교단 탈퇴 결의 무효 확인의 소 교회의 실체와 재산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 지교회의 소속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 요건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위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 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 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 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 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 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다만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23년 11월 2일자 2023마 5298 결정 사건명
소송 비용액 확정. 본안 소송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본안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대가는 소송 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대가 중 소송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위 대가가 소송 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법무사 보수 기준을 참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보수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각 심급 단위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안소송에 관하여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후 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도 미치므로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본안소송의 부수적 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보수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보수규칙에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변호사가 위임받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해진 법무사 보수 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